잠깐 이 사진 어디서 난 거니? 아빠가 준 거예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대요. 이건 내 딸 수진이야. 형수님, 잘못 보신 거예요. 오늘도 인생 이야기 함께 나눠요.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지금 꼭 눌러주시면 그 손길 하나가 저에겐 큰 힘, 여러분에겐 복이 돼요. 돌아갑니다. 전남 순천의 작은 마을에는 봄이 되면 매화꽃이 하얗게 피어나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반찬 가게 앞에서 김영숙은 오늘도 어김없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올해 58이 된 영숙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여전히 부지런한 손놀림은 변하지 않았죠.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남겨진 적막함이 너무 컸었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일을 하고 오전에는 반찬 가게를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정성껏 만든 밑반찬들을 팔고 저녁이면 혼자서 소박한 저녁상을 차려 먹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죠. 그런데 영숙에게는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시동생 김도훈 부부와 그들의 아들 지훈이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훈은 영숙보다 5살 어린 남동생으로 시내에서 작은 사업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민정과 10살 된 아들 지훈이는 영숙에게 있어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활력소였죠. 이모, 이모. 오늘도 어김없이 지훈의 밝은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은 빗자루를 벽에 기대어 놓고 달려오는 지훈을 두 팔 벌려 맞았습니다. 지훈은 영숙의 품에 안기며 환하게 웃었는데 그 웃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영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지훈이 이번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니? 네. 이모, 이번 주에 받아쓰기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지훈은 자랑스럽게 가방에서 시험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영숙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기특해했습니다. 아이가 자신에게 이렇게 살갑게 굴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친손주가 없는 영숙에게 지훈은 정말 소중한 존재였죠. 도훈과 민정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민정은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고 도훈은 언제나처럼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뭐가 번거로워? 어서 들어와서 앉아. 점심 준비해놨어. 영숙은 이미 아침 일찍부터 지훈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계란말이 그리고 도훈 부부가 즐겨 먹는 나물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숙은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식사 중에 지훈은 영숙 곁에 바짝 붙어 앉아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요즘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영숙은 지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속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눈웃음. 어릴 적 우리 딸 수진이랑 참 닮았네. 영숙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그리운 딸 수진이에 대한 기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20해 전 7살이었던 수진이는 어느 봄날 시장에 심부름을 갔다가 그대로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경찰에 신고해도 아이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죠. 시체라도 찾을 수 있었다면 마음이라도 정리할 텐데 아무런 단서도 없이 사라져버린 딸은 이제 기록 속에서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훈을 볼 때마다 수진이가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눈웃음이 닮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밥을 먹을 때의 작은 습관들이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요?
영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자꾸만 옛일이 생각나네. 오후가 되자 도훈 가족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영숙은 늘 그랬듯이 지훈에게 간식거리를 챙겨주었습니다. 지훈이 좋아하는 호두과자와 우유, 그리고 작은 사탕 몇 개를 봉지에 담아주었죠. 이모, 다음 주에도 올게요. 지훈은 영숙에게 꼭 안기며 약속했습니다. 영숙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 이모가 맛있는 것 또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도훈 가족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설거지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평범했지만 따뜻했던 하루였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의 반복이 영숙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영숙은 마당에 나가 매화나무 아래에서 저녁 바람을 맞았습니다. 봄날의 평온한 공기가 영숙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평범한 하루하루가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영숙은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며칠 후 봄비가 촉촉하게 내린 오후였습니다. 영숙은 반찬가게 앞에서 빗물에 젖은 매화 꽃잎들을 쓸어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간간히 떨어지는 빗방울이 지붕에서 또각또각 소리를 내고 있었죠. 이런 날씨에는 손님들도 뜸했고 영숙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영숙은 문득 오래전 수진이와 함께 비 오는 날에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수진이는 엄마, 비가 우리 집 지붕을 두드리고 있어요 라며 천진난만하게 웃었었죠. 그런 평범했던 일상들이 지금은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이모. 갑자기 들려온 지훈의 목소리에 영숙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지훈의 목소리에 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이 바라본 곳에서 지훈이 뛰어오고 있었는데 아이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지훈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훈아, 웬일이니? 오늘은 주말도 아닌데.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교복은 여기저기 흙이 묻어 있었고 무릎 부분은 찢어져서 피가 조금 배어 나와 있었습니다. 왼쪽 팔꿈치에도 작은 상처가 있었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며 지훈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어머나, 지훈아. 어떻게 된 거니? 많이 다쳤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영숙은 재빨리 지훈을 집 안으로 데려가 의자에 앉혔습니다. 구급상자를 꺼내어 지훈의 상처를 살펴보니 다행히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무릎의 상처도 가벼운 찰과상이었고 팔꿈치의 상처도 작았습니다. 이모, 제가 학교에서 오다가 골목길에서 넘어졌어요. 돌에 걸려서 그만. 지훈은 말을 하다 말고 자꾸 목 부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영숙이 자세히 보니 평소 지훈이 항상 차고 다니던 작은 목걸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목걸이는 지훈이 영숙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차고 다니던 것이었는데 한 번도 벗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훈아, 목걸이가 어디 갔니? 평소에 늘 차고 다니던 그 목걸이 말이야. 그게 넘어지면서 끈이 끊어진 것 같아요. 어디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목걸이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같이 가서 찾아보자. 분명히 있을 거야. 영숙은 지훈의 상처를 간단히 소독하고 반창고를 발라준 후 아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훈이 넘어졌다는 골목길 모퉁이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영숙의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목이었는데 평소에도 아이들이 뛰어다니다가 가끔 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골목길 모퉁이 근처에는 여전히 빗물이 고여 있었고 젖은 낙엽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돌이 몇 개 있어서 정말로 넘어지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영숙과 지우는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아빠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혼날 것 같아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활발하고 명랑한 지훈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영숙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아이에게 그 목걸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지훈아. 이모가 같이 찾아줄 테니까. 분명히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야. 영숙은 아이를 안심시키며 더욱 꼼꼼히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낙엽 사이사이, 돌 틈새, 배수구 근처까지 샅샅이 찾아보았습니다. 한참을 찾던 중 담장 모서리 근처 작은 웅덩이 옆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훈아, 여기 있다. 찾았어. 영숙이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목걸이 자체는 멀쩡했지만 작은 로켓 모양의 펜던트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영숙은 사진이 젖을까봐 조심스럽게 꺼내려고 했는데 그 순간 갑작스러운 바람에 사진이 영숙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머! 영숙은 재빨리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사진이 너무 젖지 않게 빨리 주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손에 쥔 채 자세히 보는 순간 영숙의 온몸이 돌처럼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7살 무렵의 어린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영숙의 딸 수진이었습니다. 머리에 꽂힌 분홍색 리본, 앞니 2개가 빠져서 더욱 귀여워 보이는 미소, 그리고 왼쪽 눈끝에 있는 작은 점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나는 수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영숙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훈이가 수진이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이렇게 소중하게 목걸이 안에 넣어서 말입니다. 영숙은 사진을 다시 한번, 또 한 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분명히 수진이가 6살 때 유치원 졸업식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훈아.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영숙의 갑작스럽게 변한 표정과 이상한 반응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모, 왜 그러세요? 목걸이 찾았는데 왜 무서운 얼굴을 하세요? 지훈아, 이 사진 말이야. 어디서 난 거니?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지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훈은 사진을 보더니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들켜서는 안 될 것이 들킨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아빠가 준 거예요. 아빠가? 언제? 왜? 제가 정말 어렸을 때요. 아빠가 이 사진을 목걸이에 넣어주면서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늘 목걸이에 넣고 다녔는데 지훈의 대답을 들은 영숙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과 의심이 폭풍처럼 일어났습니다. 왜 도훈이가 수진이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사진을 지훈에게 주었을까요? 더욱이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지훈아, 이 사진의 아이가 누군지 아니? 아빠가 뭐라고 했니? 모르겠어요. 아빠가 그냥 예쁜 아이 사진이라고 했어요. 지훈이 지켜달라고 하셨어요. 지훈은 여전히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속에서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신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목걸이 안에 조심스럽게 넣어주며 지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자, 여기 있어. 이제 잃어버리지 마라. 아빠가 소중하다고 했으니까 더욱 조심해야겠구나. 고마워요, 이모. 정말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지훈은 기뻐하며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의심의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사진이 왜 지훈의 목걸이에 들어있을까요? 그것도 시동생 도훈이 직접 넣어준 사진이라니요. 지훈을 집으로 돌려보낸 후 영숙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집안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수진이의 사진들이 가득 담긴 소중한 앨범이었죠. 페이지를 넘기며 지훈의 목걸이에서 나온 사진과 똑같은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있다. 정말 똑같아. 수진이의 유치원 졸업 앨범 중 한 장이었습니다. 분홍 리본을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이의 모습이 지훈의 목걸이 사진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영숙은 사진을 보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졸업식을 기다렸는지, 그날 아침에 분홍 리본을 해달라고 얼마나 조르던지요. 그런데 이 사진이 어떻게 도훈의 손에 들어간 것일까요? 영숙은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수진이가 실종된 후 집안을 뒤지며 사진들을 정리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몇 장의 사진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었는데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습니다. 혹시 그때 도훈이가 영숙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진 한 장으로 성급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숙은 조심스럽게 시동생 가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도훈 가족이 찾아왔을 때도 영숙은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민정이 영숙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영숙은 괜찮다며 웃어 넘겼지만 민정의 눈빛에서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을 느꼈습니다. 식사 후 도훈과 민정이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영숙은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았고 중간중간 지훈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훈아, 이모 화장실 좀 다녀올게. 여기서 놀고 있어. 영숙은 기회를 틈타 지훈의 방으로 살짝 들어가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지훈의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연필, 지우개, 공책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영숙의 손이 뭔가 딱딱한 것에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영숙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수진이의 사진이 몇 장 더 들어 있었습니다. 유치원 운동회 사진, 생일 케이크를 부는 사진, 그리고 수진이가 가장 아꼈던 분홍색 토끼 인형까지 있었습니다. 그 인형은 수진이가 실종되던 날 함께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영숙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인형까지 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이모, 뭐 하세요? 갑자기 들려온 지훈의 목소리에 영숙은 깜짝 놀라며 상자를 재빨리 닫았습니다. 지훈이 문 앞에 서서 영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지훈아. 이모가 휴지 좀 찾고 있었어. 미안하다. 영숙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 들키면 안 되는 것이 들킨 것 같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도훈 가족이 돌아간 후 영숙은 견딜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훈의 방에서 발견한 물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용기를 내어 도훈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도훈이 혼자 와서 무언가 일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훈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형수님. 뭐든지 말씀하세요. 지훈이 목걸이에 들어있던 사진 말인데 그 사진 어디서 구한 거니? 도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표정이 사라지고 경계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진이요? 그냥 중고로 산 목걸이에 들어있던 거 아닌가요? 별거 아닌 건데 왜 그러세요? 중고로 샀다고? 그런데 그 사진이. 형수님, 옛날 일로 너무 예민해지지 마세요. 지훈이한테도 안 좋잖아요. 도훈의 말투가 평소와 달리 차갑게 변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도훈의 반응을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결국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아, 그 사건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지금 와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숙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설령 진실을 밝혀낸다 해도 이미 늦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영숙과 도훈 가족 사이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자 도훈과 민정도 점점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민정은 영숙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려고 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도훈 가족이 다시 찾아왔을 때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따뜻하게 맞아주었을 영숙이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고 도훈 부부도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지훈만이 여전히 천진난만하게 영숙에게 달려와 안겼지만 영숙조차 예전처럼 마음 편히 아이를 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더욱 어색했습니다. 평소라면 지훈의 제잘거림과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밥상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계속해서 지훈을 관찰했고 도훈과 민정은 그런 영숙의 시선을 의식하며 불편해했습니다. 형수님, 혹시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요즘 뭔가 이상하신 것 같은데. 결국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정아, 지훈이 목걸이 말인데 그 안에 들어있던 사진이 너무 낯익어서 말이야. 그 순간 민정과 도훈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눈빛에서 영숙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냥 예쁜 아이 사진이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도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 수진이랑 너무 닮았어서. 형수님, 도훈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훈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옛날 일은 이제 그만 잊으시죠. 수진이 일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훈이도 있잖아요. 도훈의 말투에는 은근한 경고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의심이 확고해졌습니다. 왜 도훈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가 요즘 이상하다. 수진이 일로 미쳐가는 것 같다. 시동생 가족을 이상하게 의심한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영숙은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에 오는 단골 손님들도 영숙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아예 말을 걸지 않고 물건만 사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영숙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숙은 시장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청가물 상인 박 씨와 마주쳤습니다. 박 씨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 요즘 힘드시죠? 마을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던데. 박 선생님, 저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본 것뿐인데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박 씨가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가 오래 장사를 하다 보니 예전 일들이 가끔 생각나거든요. 수진이 실종되던 그날 말이에요. 영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남자가 아이를 안고 급하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봤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남자가 영숙 씨 시동생하고 참 닮았더라고요. 영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20해 전 그날 밤에 도훈이 아이를 안고 다녔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정말요? 확실해요? 글쎄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확실하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때 그 남자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영숙 씨가 요즘 그 일로 고민하신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 씨의 증언을 들은 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더욱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정말로 도훈이 그날 밤 아이를 데리고 다녔다면 그 아이가 수진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며칠 후 도훈이 혼자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고 말투도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형수님, 요즘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많이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 형수님이 저희를 의심하신다는 소문요. 그리고 수진이 일로 다시 예민해지셨다는 소문도요. 도훈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도훈의 변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도훈아,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니? 형수님,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의심받으면 기분이 좋을 리 없죠. 그리고 지훈이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훈이는 내가 아끼는 아이야. 그 아이한테 해가 될 일은 절대 하지 않아. 그럼 이제 그만하세요. 옛날 일은 잊으시고 지금 있는 가족들이나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도훈의 말은 거의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영숙은 시동생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예의 바르던 도훈이 이렇게 차갑게 굴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 형수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더 이상 여기 오기 힘들 것 같아요.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좋지 않거든요. 도훈은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영숙은 혼자 남아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등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마저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 씨의 증언과 도훈의 위협적인 말투, 그리고 지훈의 목걸이에서 발견한 수진이의 사진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영숙의 마음속에서는 진실을 향한 의지와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왔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훈과의 대화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영숙의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훈의 협박적인 말투와 변한 태도가 영숙의 의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시동생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왜 과거 일을 건드리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는지 의문이 커져만 갔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지훈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오후 지훈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영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영숙을 보자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이모, 오늘 웬일이에요? 여기서 뭐 하세요? 지훈아, 이모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우리 잠깐 이야기할까? 영숙은 지훈을 근처 작은 공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후 영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아, 너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니? 어릴 때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릴 때 일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내가 처음으로 기억하는 건 뭐니? 엄마, 아빠와 함께 있던 기억 말이야.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아빠가 저를 업어주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울고 있었는데 아빠가 달래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아줌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아줌마? 네, 지금 엄마랑은 다른 아줌마요. 그 아줌마가 저한테 뭔가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요. 영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말에서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그럼 내 진짜 엄마가 누군지 아니? 그 순간 지훈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아이는 갑자기 불안해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모,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빠가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하면 안 되는 거니? 그냥 아빠가 비밀이라고 했어요.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영숙은 지훈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이를 다그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 지훈아. 이모가 괜한 말했네. 이제 집에 가자. 영숙은 지훈을 집에 데려다 준 후 혼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영숙이 모르는 사이에 지훈과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둔 민정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민정은 급히 도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형수님이 지훈이한테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민정은 녹음된 내용을 도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네요. 형수님과 제대로 이야기해야겠어요. 그날 밤 늦게 도훈이 영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영숙은 늦은 시간에 찾아온 도훈을 보고 놀랐습니다. 도훈아, 이 밤에 웬일이니? 도훈은 평소와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형수님, 오늘 지훈이한테 무슨 말을 하셨죠? 뭔 소리야? 별다른 이야기 안 했는데. 거짓말 마세요. 다 녹음되어 있어요. 도훈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영숙과 지훈의 대화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훈아, 이게 뭐니? 왜 아이를 감시하는 거야?
형수님이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어쩔 수 없었죠. 이제 그만하세요. 도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존경이나 예의가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뭐가 중요해요? 도훈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영숙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훈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걘 이제 없어요. 없다고요. 20해가 지났는데 아직도 못 잊으시겠어요? 괜히 판 깔지 마세요. 형님이 원하던 조카, 지훈이 있잖아요. 도훈의 말은 마치 수진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훈아, 너 혹시 수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는 거야?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지훈이를 괴롭히지 마세요. 지훈이를 괴롭힌 게 아니야. 나는 그냥 궁금해서. 궁금하면 안 돼요. 형수님이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더 이상 여기 올 수 없어요. 지훈이한테 안 좋은 영향만 주잖아요. 도훈은 점점 흥분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형수님. 마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형수님이 요즘 이상하다는 거. 수진이 일로 정신이 나갔다는 거 말이에요. 뭐라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20해 전 일로 아직도 헤매고 계시잖아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영숙은 도훈의 잔인한 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가족이 자신을 이렇게 대하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도훈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저는 현실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은 아이 때문에 사나이를 괴롭히지 마세요. 죽었다고? 너 수진이가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 그 순간 도훈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자신이 실수한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냥 20해나 지났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영숙은 도훈의 그 순간적인 실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훈의 말 속에서 숨은 진실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분명히 도훈은 수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형수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안 그러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도훈이 나간 후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영숙은 하나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도훈이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수진이와 관련된 것이라는 확신을 말입니다. 도훈과의 충격적인 대화 이후 영숙은 며칠 동안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믿었던 가족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과 도훈의 차가운 말들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도훈의 말 속에서 느꼈던 그 이상한 확신, 수진이가 죽었다고 단정지어 말하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숙은 오래된 상자를 꺼내 그 안에 정리해둔 수진이의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입던 작은 옷들, 신던 신발, 그리고 가장 아꼈던 장난감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숙이 가장 오래 들여다본 것은 수진이의 실종 전단지였습니다. 20해 전 온 마을에 붙였던 그 전단지에는 수진이의 사진과 함께 아이의 특징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키, 몸무게, 입고 있던 옷, 그리고 특이사항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전단지를 읽어내려가다가 문득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특이사항 왼쪽 귀 뒤쪽에 검은 점이 있음. 그 순간 영숙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수진이의 왼쪽 귀 뒤에 있던 작은 점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작아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실종 전단지를 만들 때 경찰이 특징을 최대한 자세히 적어야 한다고 해서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맞아. 수진이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었지. 영숙은 갑자기 지훈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이의 귀 뒤는 본 적이 있을까요? 아이가 목을 다쳤을 때나 머리를 감겨줄 때 본 적이 있을 텐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만약 지훈이의 귀 뒤에도 똑같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도훈과의 관계가 악화된 지금 자연스럽게 지훈이를 만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영숙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훈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넘어져서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마을 사람이 지훈이가 무릎을 다쳐서 울고 있다고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훈이는 길가에 앉아서 무릎을 부여잡고 울고 있었고 몇 명의 마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괜찮니? 영숙이 다가가자 지훈이는 반가워하며 영숙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와 영숙 사이의 정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모, 아파요. 무릎에서 피가 나요. 괜찮아. 이모가 집에 데려가서 치료해 줄게. 영숙은 지훈이를 집으로 데려가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심하지 않은 찰과상이었지만 소독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영숙은 지훈이를 화장실로 데려가 상처를 씻어주었습니다. 지훈아, 머리도 좀 다쳤니? 어디 보자. 영숙은 자연스럽게 지훈이의 머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없는지 확인한다는 핑계로 지훈이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들추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훈이의 왼쪽 귀 뒤에 작은 검은 점이 있었습니다. 크기도 위치도 모양도 수진이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영숙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왜 그러세요? 아직 아파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영숙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의 목걸이에서 나온 수진이의 사진, 도훈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이제 똑같은 점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영숙은 무의식 중에 지훈이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들여다보며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 저 지훈이에요. 왜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영숙은 정신을 차리고 애써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이모가 잠깐 딴 생각을 했네. 이제 상처 치료해주자.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지훈이의 상처를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수진이가 맞는 걸까?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지훈이의 상처 치료가 끝난 후 영숙은 아이에게 간식을 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지훈아, 너 어릴 때 아픈 적 많았니? 잘 모르겠어요. 아빠가 제가 어릴 때 많이 아팠다고 했어요. 그래서 병원도 많이 갔대요. 어떤 병이었을까? 모르겠어요. 아빠가 자세히 안 알려줘요. 그냥 많이 아팠다고만 해요. 지훈이의 대답을 들으며 영숙은 더욱 의심이 확고해졌습니다. 만약 지훈이가 정말 수진이라면 실종 당시 7살이었던 수진이는 지금 27살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훈이는 10살입니다. 그럼 나이를 속인 건가? 하지만 왜? 영숙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도훈이 수진이를 데려가서 지훈이라는 이름으로 키운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저녁 무렵 민정이 지훈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영숙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민정은 영숙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습니다. 오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아. 지훈이가 다쳐서 놀란 것뿐이야. 그래도 우리 지훈이 잘 돌봐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집에 가자, 지훈아. 지훈이는 영숙에게 인사를 한 후 민정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숙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의 귀 뒤에 있던 점이 계속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 점은 수진이만의 특별한 표시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똑같은 곳에 똑같은 점을 가질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내가 맞구나. 영숙은 속마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지훈이는 자신의 딸 수진이었습니다. 20해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이 바로 코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들이 생겨났습니다. 도훈이 왜 수진이를 데려가서 자신의 아들로 키웠을까요? 그리고 민정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영숙은 이제 싸워야 할 이유와 방법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나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든 어떤 대가를 치르든 말입니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에게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영숙은 며칠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훈이의 귀 뒤점을 확인한 후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도훈 부부를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진실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도훈이 변명하거나 도망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마침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잔치가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의 칠순 잔치였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영숙은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잔치 당일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방 안에는 수진이의 실종 전단지와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지금까지 모아둔 모든 증거들을 넣어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장 부부를 비롯해 마을의 원로들, 그리고 젊은 부부들까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근 영숙에 대한 소문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얼마 후 도훈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도훈과 민정은 영숙을 보자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훈이는 여전히 밝게 영숙에게 인사했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그래, 지훈아. 잘 지냈니? 영숙은 지훈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순진한 아이가 곧 겪게 될 충격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영숙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영숙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이장님, 그리고 마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영숙의 진지한 표정을 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훈과 민정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20해 전 제 딸 수진이가 실종됐습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온 마을이 함께 찾아주셨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의 실종 사건은 마을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영숙은 수진이의 실종 전단지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 전단지에 적힌 수진이의 특징을 보세요. 왼쪽 귀 뒤에 검은 점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단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우연히 발견한 게 있습니다. 영숙은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 영숙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이모한테 와봐. 형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도훈이 급히 일어나며 제지하려 했지만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훈아, 잠깐만 기다려. 지훈아, 이모한테 와. 지훈이는 천진난만하게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숙은 지훈이의 손을 잡고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왼쪽 귀 뒤를 보세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지훈이의 머리카락을 들추어 귀 뒤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수진이와 똑같은 검은 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설마.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영숙은 지훈이의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이 목걸이 안에 들어있는 사진 말입니다. 영숙은 미리 준비한 수진이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 딸 수진이의 유치원 졸업 사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진이 지훈이의 목걸이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정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방에서 발견한 것들도 있습니다. 영숙은 미리 몰래 가져온 수진이의 분홍 토끼 인형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인형은 수진이가 실종되던 날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훈이 방에서 발견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제 딸 수진입니다. 20해 동안 찾아 헤맸던 제 딸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영숙의 선언에 회가 나니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 그만하세요. 도훈이 급히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훈이는 제 아들이라고요. 그럼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 기록이나 출생신고서를 보여주세요. 영숙의 반박에 도훈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민정 씨, 당신도 알고 있었죠? 영숙이 민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정은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민정의 고백에 사람들이 더욱 놀랐습니다. 그날 언니랑 다투다가 아이가 다친 줄 알고 무서워서 숨겼어요. 시동생이 그 후로 아이를 키우자고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민정의 고백이 이어지자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언니. 20해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도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와 민정의 고백 앞에서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도훈아,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20해 동안 형수를 속였단 말이야?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지훈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울고 있는 지훈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드디어 너를 찾았구나. 회가 나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감동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20해 만에 밝혀진 진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관안의 충격적인 폭로 이후 마을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도훈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해 전 그날 밤 수진이가 시장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을 때
도훈이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숙에게 돌려주려고 했지만 당시 아이를 갖지 못해 고민하던 민정이 간절히 원했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대로 키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정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언니. 처음에는 며칠만 키우다가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돌려드리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아이도 저희를 부모로 알고 있었고,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훈이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품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며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이제 엄마가 여기 있어. 영숙은 지훈이를 달래며 속삭였습니다. 20해 만에 딸을 되찾은 기쁨과 동시에 아이가 겪을 혼란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 모든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지훈이가 영숙의 친딸임이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도훈과 민정을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아이의 양육권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이 남았습니다. 엄마.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처음으로 영숙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이는 며칠 동안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수진아. 엄마야. 엄마가 드디어 너를 찾았어. 그럼 제 진짜 이름은 수진이에요? 그래, 김수진. 그게 내 진짜 이름이야. 지훈이, 아니 수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에게는 아직 어려운 일이었지만 영숙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따뜻함이 진짜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숙을 이상한 사람 취급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미안해하며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영숙이 정말 미안했어. 우리가 너를 오해했구나. 영숙이가 옳았어. 모성애는 거짓말을 안 하는구나. 도훈이 그 자식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정말 뻔뻔하게도. 마을 사람들은 영숙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특히 박 씨는 자신의 증언이 도움이 되었다며 뿌듯해했습니다.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진이는 공식적으로 영숙의 딸로 인정받았고 호적도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김수진이라는 이름을 되찾은 아이는 영숙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훈과 민정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고 특히 수진이와의 이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떠나기 전 민정은 영숙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했어요. 수진이를 잘 키워주세요. 저희는 정말 잘못했어요. 영숙은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민정아, 너희도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건 알아. 하지만 잘못된 사랑이었어.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야. 수진이한테 저희를 너무 나쁘게 기억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도훈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영숙과의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영숙은 아이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엄마, 저는 왜 기억이 안 나요? 수진아, 너무 어릴 때 일이라서 그래. 그리고 무서운 일이었으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게 당연해. 그럼 저는 지금부터 수진이로 살아야 해요? 그래, 하지만 급하게 생각하지 마. 천천히 적응하면 돼. 영숙은 수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학교도 전학시키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다행히 수진이는 밝은 성격이어서 금세 적응해 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수진이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영숙과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과 행복함이 아이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래, 엄마도 정말 행복해, 수진아. 어느 봄날 오후 영숙과 수진이는 손을 꼭 잡고 마을 시장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20해 전 수진이가 사라졌던 바로 그 골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 계속 함께 있을 거죠? 그럼 우리 수진이, 엄마가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마을 사람들이 모녀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영숙이 정말 다행이다. 모녀가 다시 만나서 얼마나 좋아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반찬 가게도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게에서 숙제를 하고 영숙이 손님들을 상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녀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영숙과 수진이는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밥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수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고 영숙은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그 시간들이 아까우시죠? 어느 날 수진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그 시간들이 잔인했지만 이제라도 널 찾았으니까 내 삶은 다시 시작이야. 그동안의 아픔도 이제는 의미가 있어. 너를 되찾기 위한 시간이었으니까. 수진이는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부터 정말 잘할게요. 엄마의 딸로서 자랑스럽게 살게요. 그날 밤 영숙은 수진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되찾은 딸,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미래가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매화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영숙과 수진이에게는 진정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